예, 513페이지요.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부터 시작합니다. 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이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매해 출제하지는 않아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에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지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객관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지 주관적 불능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전부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지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문이에요. 예. 달리 이렇게도 말해요.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 말이 좀 어렵네요. 자, 한번 풀어드릴게요. 시험 지문에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라고 말하면 옳은 지문으로 처리해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만 무효지 나머지 불능은 무효가 아닙니다. 왜?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인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다는 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 권리를 행사한다는 말이에요. 그 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계약 해제권이에요. 매수인이 일정한 경우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해제하기 전에 계약은 유효해요.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하여 무효,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고. 그럼 해제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 여부는 자유잖아요. 해제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매매 계약이 무효다 아니다? 아니라고. 근데 왜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고 말하는 것인가?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는가?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말할 때 그 원시적 불능의 일반적인 모습이 무엇을 말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을 말해요. 원시적 불능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무엇이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라고. 이게 원시적 불능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는 원시적 불능은 무엇을 말한다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을 말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주관적 불능이나 일부 불능에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어려워라.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답은 찾습니다. 예, 항상 우리의 목적을 잊지 말자. 고득점이 아니라 합격이다. 합격인데 민법은 고득점 하게 해드립니다. 제가 어떤 분이 민법을 잘하고 학개론을 잘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학개론은 일단 못한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해요. 80점 먹게 해드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험의 만점은 80점이에요. 그랬더만 90몇 점 먹고 오는 사람도 있어. 물론 60을 득점 못하는 분도 간혹 있지만 솔직히요. 열심히 하면 80 가까이 득점하도록 해드립니다. 그 학개론이 명과락은 해야 되니까 40점 이상은 득점해야지. 그래 평균 60은 나올 수 있다. 아무리 못해도. 예.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례를 들고 시작합니다. 예. 자, 가령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고 있어요. 1월 1일 날 매매했어요. 갑이 매도인. 오른쪽처럼 매매했다는 전제하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이전 12월 24일 날 화재로 전부 소실된 상태인데 1월 1일 날 을과 매매했어요. 와, 매도인 값 나쁜 녀석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미 홀라당 탄 걸 알고 매매를 해. 이런 나쁜 놈이 이런 거 하면 안 돼. 모를 수도 있어. 가령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 집이 별장이에요. 그럼 갑은 소유자는 휴가철에 1년에 한두 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든다면 제주도 바닷가에 경치 좋은데 저 별장 하나 지어놨어. 휴가철에 한 번씩 갔다 오는 데라고. 현지인한테 관리를 맡겨놨다고. 갑이 휴가철 외에는 안 오니까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거든. 크리스마스 때 친구 불러서 잔치했다고. 촛불 잔치요. 술이 만취돼서 촛불을 끄지 않고 쓰러져 잤다고. 이제 몸부림치다가 촛불을 쓰러뜨리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관리인이 놀란 나머지 도망가 버렸어. 갑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한 일주일쯤 있다 1월 1일 날 매매할 때 매도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매매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갑 나쁜 놈 이런 게 있나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매도인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선의 및 무과실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알고 있었다면 진짜 나쁜 놈이고 선의 및 무과실일 수도 있고 과실일 수도 있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매수인도 몰랐고 모른데 과실이 없을 수도 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예.
이 세 가지 요건 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전부 엔드의 개념이에요.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고 매도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매수인은 선의 및 무과실이라면 이 세 가지 요건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하여 무엇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든다면 후발적 불능인 경우이거나 주관적 불능인 경우이거나 일부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아니잖아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묻는다, 묻지 못한다. 묻지 못해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매도인이 선의 및 무과실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엔드의 개념이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이 사례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 계약이 무효인데도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믿었음이라 말이 신뢰죠.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 게 무엇이다? 원칙이다. 자, 신뢰 이익의 대표적인 예는 목적물 조사 비용 등을 말해요. 매수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고 모른데 과실이 없으니까 매수인이 현장에 가볼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이미 홀라당 탔다는 걸 알면 현장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고. 선의 및 무과실이기 때문에 현장을 둘러볼 수 있다고. 그럼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이 든다, 안 든다? 들잖아. 일실손해 이런 게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요. 목적물 조사 비용 등이 무엇이다? 신뢰이익이요. 신뢰이익이요. 나중에 3개 할 거예요. 오늘은 1개. 목적물 조사 비용 등이 무엇이라고? 신뢰이익의 대표적인 예다. 하나 적어줄까? 계약이 유효함을 믿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목적물을 조사하잖아. 되겠습니까? 그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믿었음이 신뢰입니다. 예,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세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손해배상 청구함에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 신뢰 이익이다. 까지 기억하는 것이 1, 2월 달. 3, 4월 달도 별로 할 게 없어요. 여기에 쥐꼬리만큼만 더 붙이면 이론 끝입니다. 이론이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다. 자, 그럼 두 번째, 불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행기에 도래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동생항변권을 확인합니다.
자, 뒤로 넘기시고 519페이지 제3절 계약의 효력에서 다음 페이지 동생항변권 있죠? 예. 동생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결련성의 문제입니다. 동생항변권은 원칙 어디에서만 발생하지? 쌍무요. 편무에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3월 달에 할 거예요.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 판례. 편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예, 언제나는 아니다. 언제나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이행기에 도래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다. 이행상의 결련성의 문제예요. 그럼 어떤 요건 하 동생항변권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건 세 가지야. 무작정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해를 해 나가야 돼. 쌍무계약의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존재할 것. 자, 칠판을 보십시오. 매매교환 임대차의 공통점은 쌍무라 그랬잖아요. 쌍무계약의 양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대가관계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모두는 아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대답하신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을. 틀린 대답해도 돼요. 그분은 합격하십니다. 연세 많은 분은 빼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모릅니다. 예. 이와 같이 매매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양채무는 이거 아니냐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대가관계가 있지.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 대가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므로 쌍무계약의 양당사자의 모든 채무가 언제나 동생관계는 아니다. 되겠습니까? 그걸 기억하라고요. 이때 동생항변권을 행사하지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시기에 동생항변권을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그 말입니다. 대가관계에 있는 양 채무가 존재해야만 한다. 그리고 일단 요건부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쌍무계약에 동생관계에 있는 일방 당사자가 이행의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
청구권만 행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하 동생항변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에 관계된 논점. 동생항변권은 원칙 쌍무계약의 당사자 간에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언제나 당사자 간에만 행사한다고 말하면 틀려요. 왜? 당사자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채무의 성질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당사자가 변경되거나 채무의 성질이 변경돼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좀 줄일게요. 그대로 존속해요. 자, 이해를 해보자고요.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한다면 당사자 달라집니다. 일일이 적지는 않을게요. 먼저 채권 권리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잖아. 그 대금 지급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했어. 되겠습니까? 그럼 병이란 자가 동생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걸 청에게 양도해서 당사자는 달라졌지만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의 동생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럼 채무를 인수해 볼게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해 그 의무를 인수한 A가 있거나 또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그 의무, 채무를 인수한 B가 있다면 이렇게 당사자가 달라졌지만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면 동생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하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달라진 자에게 동생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상속은 이 사례라면 매도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됐다면 그 상속인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를 포괄승계했잖아. 동생항변권을 그대로 상속인이 행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단 전제는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해야 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채무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가령 예를 든다면 당사자의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될 수 있다고. 가령 예를 든다면 후발적 불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중도금을 지급하고 아직 잔금 지급식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목적물이 멸실이 되어버렸습니다. 2월 14일쯤. 2월 14일 날 이 집이 화재로 전부 소실됐어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유가 이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와 같은 사유가 생겼다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잖아. 채무자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잖아요. 당사자 일방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돼버린다면
그 채무가 무엇으로 달라질 수 있어? 손해배상 채무로. 되겠습니까? 이 손해배상 채무는 애초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하고 성질은 달라졌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채무자인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못해서 손해배상 채무로 달라졌기 때문에 채무의 동일성은 유지됐다고 본다고. 동생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면 되고 1, 2월 달에 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첫째 요건이요. 동생항변권은 원칙 쌍무계약에서 발생하고 쌍무계약이라 할지라도 서로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동생관계지 대가관계가 없다면 동생관계다 아니다. 아니라고. 되겠죠? 예. 그리고 동생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언제나는 아니다. 당사자가 달라져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면 달라진 자가 동생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달라진 자에게 동생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채무의 성질이 달라져도 채무의 동일성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동생항변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해야 알 수 있어요. 한술에 배부르지는 않다.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 다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해야만 한다. 여기에 변제기란 표현은 달리 이행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 먼저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동생항변권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동생항변권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다. 이걸 해보자고.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동생항변권은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동생항변권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대요. 좌측의 예를 끌고 온다면 박스 바로 앞에요. 저와 같이 매매했다면 중도금 지급 의무는 매수인의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생항변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생항변권이 인정되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불안의 항변권이요. 자, 쉽게 접근하면 불안한 자에게 인정하는 동생항변권이 무엇이다? 불안의 항변권이요. 그럼
지문에 등장해도 법률 규정 그대로만 오지 이건 사례로 묻지 않아요. 불안한지 안 한지를 보라고. 좌측에 예를 든다면 이 법률 암기 안 해요. 아, 불안하겠네를 느끼면 돼, 그냥. 좌측에 예를 든다면 2월 1일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럼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은 동생항변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차후 3월 1일이 도래해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2월 1일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할 때 불안하다 안 하다? 불안하잖아요. 이런 불안한 자에게 예외직으로 인정되는 동생항변권을 무엇이라 말해? 불안의 항변권. 이런 표현 암기 안 합니다. 아,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불안하겠네를 느끼면 돼. 두 번째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지체란 말은 게을리한다는 말이에요.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했다고. 그럼 좌측에 예를 든다면 좌측처럼 매매했어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2월 1일이 도래했습니다. 그럼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 선이행 의무인데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3월 1일이 도래해 버렸다고. 3월 1일이 도래하면 상대방 매도인의 채무도 변제기에 도래했다 안 했다? 했다고. 이 3월 1일부터는 선이행 의무까지도 무엇이 돼버린다고? 동생관계가. 3월 1일부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고. 즉 다시 말하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원래는 동시행 관계였었잖아요. 그런데 무엇까지도 동생 관계가 돼버린다고? 선이행 의무까지도. 중도금 지급 의무도 3월 1일부터는 무엇이 돼버린다고? 동생 관계가. 되겠습니까? 예. 일단 1, 2월은 여기까지. 3월 1일이 도래해버린다면 물론 여기에 깔려있는 이야기는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 선이행 의무인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 해제권은 권리거든 의무가 아니라고. 행사 여부는 자유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동안 무엇이 도래해버렸어? 3월 1일이 도래하면
선이행 의무까지도 무엇이 돼버린다? 동생관계가 된다. 되겠죠? 예. 까지를 이해를 좀 하시고, 저 세 번째요. 당 쌍무계약에 동생관계에 있는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 이행의 제공 없이란 말이 자기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이행을 청구할 것 무엇만을 행사했다고? 청구권만을 행사했다고. 그럼 이 사례라면 3월 1일이 도래했어요. 매수인이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동생관계에 있는 잔금 지급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청구권만을 행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했거나, 또는 매도인이 자기 채무,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청구권만을 행사, 잔금 지급 청구했다면 상대방이 동시에 이행합시다 라고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동생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를 이행해버렸다면 상대방은 동생항변권을 행사한다 못한다? 못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하면서 무엇을 청구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요. 매도인은 동생항변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해요. 또한 매도인이 자기 채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을 제공하면서 잔금 지급 청구하면 이 매수인은 동생항변권은 행사한다 못한다? 못해요. 쌍무계약의 동생관계에 있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 채무는 이행 제공하지 않고 자기의 청구권만을 행사했을 때 상대방이 행사하는 권리가 무엇이다? 동시행항변권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세 가지 요건 좀 눈여겨보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관계된 판례는 3월 달에 자세히 할 거예요. 오늘은 간략히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효과를 해볼게요. 실체법상의 효과. 실체법상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 영기적 항변권은 지금 별 의미 없어요. 항변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기적 항변권이 있고 영구적 항변권이 있습니다. 영구적 항변권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한 번만 행사하면 계속 효력이 생기는 것이 영구적 항변권이요. 대표적인 예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성계해요. 그럼 상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 왜? 피상속인의 재산이 적극 재산이 많다면 상속하는 게 유리하고 소극 재산이 많다면 상속 안 하는 게 유리해요. 빚도 재산이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빚이 제일 많은 자가 시자 아니냐고요. 공갈 협박군 아니냐고. 빚이 빛을 부르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빚이 너무 많으니까 채무자가 완전 왕이라 왕. 채권자들을 갖고 논다고. 돈 받고 싶으면 더 빌려달라고 이란다. 아니면 말고. 그럼 한 푼도 안 주겠다 이 말이지. 빚도 재산이에요. 빚과 같은 재산을 소극 재산이라 말해. 제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빚이 1,000억이나 있어. 은행 지점 가면 지점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대단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저한테는 대출 안 해줍니다. 능력이 없었어. 쓸데없는 소리. 실체법상의 효과는 영기적 항변권,
상속과 같은 것은 영구적 항변권이에요. 그래서 만약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때는 그때는 상속 포기해버리면 된다고. 그와 같은 것들이 영구적 항변권. 한번 행사하면 땡이에요. 자세한 건 상속은 시험 아니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참고로 설명. 영기적 항변권.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항변하는 권리예요. 한쪽만 예를 든다면 3월 1일 현재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청구권만을 행사, 잔금 지급 청구하면 매수인이 동생 항변권을 행사하는데 이 항변권은 연기하는 데 불과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만 연기하는 데 불과하다고. 차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면서 잔금 지급 청구하면 더 이상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런 항변권을 연기적 항변권이라 말합니다. 가볍게 단어만 보시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존재효예요. 실체법상의 효력은 무선효라고 동시행항변권은 존재효입니다. 이 말이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만 하고 있다면 주장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진다고. 동생항변권이 존재만 하고 있다면 주장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다 아니다? 아니라고. 가령 예를 든다면 왔다 갔다 하면 촬영에 곤란하니까 저 예를 다시 들게. 3월 1일이 도래했어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이행의 제공 없이 청구권만을 행사, 잔금 지급 청구했어요. 그럼 매수인에게는 동생항변권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주장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3월 1일 이후는 동생항변권이 매수인에게만 있다면 매수인에게 있다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3월 1일 이후는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라는 개념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은 지연이자 등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꼭 나에게 동생항변권이 있습니다라고 주장 행사해야만 존재만 한다면, 그래서 무슨 효라고 말해? 존재효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3월 1일 날 매도인이 띵동하고 찾아왔어요. 오늘 3월 1일 날 개똥이 엄마 잔금 주기로 했잖아. 근데 왜 밤이 되도록 연락이 없어? 일부러 찾아왔다고. 저녁에요. 띵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리 그냥 돈 받으러만 왔습니까? 뭐 들고 온 거 없어요 하니까 매도인이 이렇게 뭘 들고 없고 네 잔금 주기로 해서 받아가면 되지 해서 화가 나서 문 탕 닫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띵동해 대답 안 해. 이행지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고. 나에게 동생항변권이 있습니다라고 주장 행사 안 해도 동생항변권만 존재만 하고 있다면 이행지체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져. 그럼 소송상의 효과 한번 해봐야 되겠네. 자, 소송상의 효과는 행사효예요.
행사해야 돼. 자, 약간 어려운 말인데 결론만 기억하면 돼요. 좌측의 예를 그대로 끌고 옵니다.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3월 1일이 도래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청구권만을 행사, 잔금 지급 청구했어요. 원래는 이 두 가지가 동생관계였었죠. 좌측의 예를 또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없어. 그대로 끌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매수인에게는 동시이행 항변권은 존재는 하고 있잖아요. 행사,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져요. 근데 소송이 붙었다고. 가령 예를 들면 매도인이 화났습니다. 문 쾅 닫아버리고 아무 대답도 안 한다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수인 을이 3월 1일 잔금 얼마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잔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할 거예요. 그때 이 매수인이 동생항면권이 존재하는데 아무 소리 안 했다고. 행사하지 않았다는 말은 민사소송할 때는 원고 피고를 법원에 출석하라 요구합니다. 법원 측에서. 출석을 안 했거나 또는 출석을 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왜 법관이 재판할 때 이렇게 물어보거든. 피고는 왜 3월 1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라고 물어보니까 피고가 출석을 안 했거나 또는 아무 얘기를 안 해. 가만히 있어. 이 경우는 판결을 할 때 원고 승소 판결해요. 판결문 이렇게 작성해요.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라. 원고 승소요. 그런데 행사를 했어요. 피고는 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라고 물어보니까 예, 저에게는 동생항변권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 행사했다고. 그럼 원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해야 되잖아. 원고 패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원고 패소 판결 안 해요. 소송 경제상 원고 패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 거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해요. 판결이란 단어는 좀 생략할게요.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거부 판결한다고. 왜? 소송 경제상이란 말이 원고 패소 판결하면 소송 2번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낸다 이 말이에요. 원고 패소 판결하면 이번에는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면서 잔금 지급 청구에 들어올 수 있다고. 거기에 또 감정 대립이 생겨 소송하면 이번에는 무엇 해야 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소송을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상한 이행 판결. 그 내용은 시험 아닙니다. 이 경우 피고가 동생항변권을 행사, 주장하면 이렇게 판결해요.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고 이와 상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지급하라. 이걸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거부 판결이라 말을 하는데 이 판결문 속에는 원고의 주장이 담겨 있다, 안 담겨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거예요.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소를 제기했는데 상환 이행 판결은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고 이와 상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라. 잔금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지 않았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거부 판결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 말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입니까?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거부 판결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결이 우리 시험에 두 군데에 등장한다고. 유치권하고 동생항변권이요. 판결의 명칭을 물어보면 우리 시험은 상환 이행 판결, 즉 상환 거부 판결, 즉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다고 결론을 내려야만 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실체법상의 효과, 소송상의 효과, 특히 소송에 초점을 좀 맞추시고, 실체법상의 효과는 존재효예요. 동생항변권이 존재만 하고 있다면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다, 아니다. 잔금 지급 안 해도 이행지체다, 아니다. 아니라고. 이행지체 책임은 지지 않아요. 근데 소송에서는 행사, 주장해야 돼. 나에게 동생항변권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 행사를 하면 법관이 바라볼 때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동생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해야 될 것이나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 소송을 두 번 해야 될지도 몰라. 소송 경제상 원고 패소 판결하는 게 아니라 무슨 판결하게 된다고? 상환 이행 판결, 즉 상환 거부 판결을 해요.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고 이와 상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한다고. 어찌됐든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거부 판결이 원고의 주장이 일부 포함이 됐다, 안 됐다. 잔금 지급하라는 원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 말해요. 그럼 이 말에 브레이크가 걸려. 일반인이 동생항변권을 어떻게 아는데 어떻게 행사 주장할 거냐고. 소송에서 법관에게 나에게 동시행항변권이 있습니다. 라고만 말해야 될 것인가? 아니에요. 행사 주장이란 말은 이 말입니다. 법관이 피고에게 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라고 물어보면 피고인 매수인 어른, 저 자식이 등기를 안 해줘서 난 돈 안 줬어요. 이렇게 말해도 법관은 이미 다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알아들었어요. 동자도 이야기 안 해도 돼. 꼭 나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 그냥. 대충
그 내역을 이야기하면 법관은 다 알아들어요. 됐습니까? 예. 너무 구석에 와서 너무 이상하네.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3월 달에는 깨끗하게 적어 드릴게. 예. 오다 보니까 구석에 와 버렸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1, 2월 달에 동시행항변권은 여기까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동시행항변권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위험부담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계약의 해제를 하고 매매 임대차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문에 다음 첫째 주는 1, 2월 강의합니다. 이번 달이 2월 마지막 주잖아요. 예. 그래서 3월 첫째 주는 1, 2월 강의한다고요. 예, 9주기 때문에 첫째 주는 1, 2월, 나머지 8주는 3, 4월.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동시행항변권까지 했고 다음 주에는 530페이지 위험부담 있죠? 예, 거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